아버지, 저 급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무슨 피냐?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야 갈 수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는 매주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 썩 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는 이야기들, 누군가의 선택과 후회와 한이 담긴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해드립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과거 급제 소식이 전해지던 날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고을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파발마가 달려온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는데 그 파발이 몰고 온 소식이 마을 어귀를 지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고을 이씨 가문의 도련님이 급제했다고. 그것도 장원은 아니었지만 과거 시험 이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그 소식에 이씨 가문의 종이 마을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렀고 대문 앞에는 금세 축하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급제한 당일 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그가 서재에 남긴 피 묻은 족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씨 가문이라고 하면 그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이었고 증조부 때 현감을 지냈다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원의 아버지 때에 와서 가세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논밭이 줄었고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이도원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5살이었는데 서당 훈장이 이 아이는 20살이 되기 전에 급제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말이 이도원의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급제하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 하나를 바라보며 기울어가는 가세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도원이 처음 과거 시험에 응시한 것은 19살이었고 그때 낙방했습니다. 22살에 다시 응시했고 또 낙방했습니다. 25살에 응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의 낙방이었습니다. 그 3번 사이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세월 동안 이도원이 무엇을 생각하며 지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월 동안 이도원의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서 빌었다는 이야기가 집안 어른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도원이 급제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4번째 응시였습니다. 한양에서 석 달을 머물며 시험을 준비했고 마지막 날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이도원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다고만 했습니다. 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급제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던 날 이씨 가문 대문 앞은 인파로 넘쳤습니다. 마당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도원의 아버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들의 급제 방을 손에 쥐고 그 크고 굵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다고. 평소에 말이 없고 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엄함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훗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담을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잔을 권했고 이도원은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나중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날 이도원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냥 조용히 웃고 조용히 술을 마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도원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문의 늙은 하인 노영감이었습니다. 그 노영감이 후에 말했습니다. 그날 이도원 도련님의 눈이 이상했다고.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그 말을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노영감은 오래 살면서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치는 해가 기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남겨진 술상이 치워졌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도원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늦게까지 온 손님 몇 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재 문을 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깨우러 갔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펴져 있었지만 사람이 눕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는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걸려있던 족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도원이 평소에 걸어두던 것은 그의 스승이 써준 글씨 족자였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의 목으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핏빛이었습니다. 붉고 어두운 빛으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고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서재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족자를 보았습니다. 핏빛으로 쓰인 글씨. 그 글씨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글씨를 읽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족자에 쓰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집 밖으로 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시 감은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글씨가 사제의 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고백의 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원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급제하던 날 밤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족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도원이 살아온 세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가 28해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이도원이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세 번째 과거에 낙방한 이듬해였습니다. 아버지의 낙방이 집안에 드리운 그림자가 채 거치기도 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이도원이 태어났을 때 특별히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안아보고 다시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그 서재에서 아버지는 며칠을 더 글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의 실패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도원이 처음 글자를 배운 것은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손을 맞았고 느리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매서운 교육이었지만 이도원은 잘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배웠고 틀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도원을 칭찬한 것은 이도원이 7살이었을 때 천자문을 단 하루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 라고만 했는데 이도원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이도원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칭찬을 들으면 울게 될 줄 몰랐다고. 그 이야기가 집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웃음 섞인 이야기로.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이도원이 어른이 된 뒤에 생각하면 달리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원이 10살이 되던 해에 서당에 보내졌습니다. 마을에서 2마장 떨어진 곳에 있는 서당이었는데 훈장이 이름 있는 선비였습니다. 이도원은 그 서당에서 처음으로 또래들과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과거 급제 소식이 전해지던 날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고을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파발마가 달려온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는데 그 파발이 몰고 온 소식이 마을 어귀를 지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고을 이씨 가문의 도련님이 급제했다고. 그것도 장원은 아니었지만 과거 시험 이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그 소식에 이씨 가문의 종이 마을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렀고 대문 앞에는 금세 축하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급제한 당일 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그가 서재에 남긴 피 묻은 족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씨 가문이라고 하면 그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이었고 증조부 때 현감을 지냈다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원의 아버지 때에 와서 가세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논밭이 줄었고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이도원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5살이었는데 서당 훈장이 이 아이는 20살이 되기 전에 급제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말이 이도원의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급제하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 하나를 바라보며 기울어가는 가세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도원이 처음 과거 시험에 응시한 것은 19살이었고 그때 낙방했습니다. 22살에 다시 응시했고 또 낙방했습니다. 25살에 응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의 낙방이었습니다. 그 3번 사이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세월 동안 이도원이 무엇을 생각하며 지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월 동안 이도원의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서 빌었다는 이야기가 집안 어른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도원이 급제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4번째 응시였습니다. 한양에서 석 달을 머물며 시험을 준비했고 마지막 날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이도원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다고만 했습니다. 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급제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던 날 이씨 가문 대문 앞은 인파로 넘쳤습니다. 마당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도원의 아버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들의 급제 방을 손에 쥐고 그 크고 굵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다고. 평소에 말이 없고 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엄함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훗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담을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잔을 권했고 이도원은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나중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날 이도원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냥 조용히 웃고 조용히 술을 마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도원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문의 늙은 하인 노영감이었습니다. 그 노영감이 후에 말했습니다. 그날 이도원 도련님의 눈이 이상했다고.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그 말을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노영감은 오래 살면서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치는 해가 기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남겨진 술상이 치워졌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도원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늦게까지 온 손님 몇 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재 문을 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깨우러 갔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펴져 있었지만 사람이 눕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는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걸려 있던 족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도원이 평소에 걸어두던 것은 그의 스승이 써준 글씨 족자였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의 목으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핏빛이었습니다. 붉고 어두운 빛으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고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서재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족자를 보았습니다. 핏빛으로 쓰인 글씨. 그 글씨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글씨를 읽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족자에 쓰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집 밖으로 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시 감은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글씨가 사제의 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고백의 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원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급제하던 날 밤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족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도원이 살아온 세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가 28해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이도원이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세 번째 과거에 낙방한 이듬해였습니다. 아버지의 낙방이 집안에 드리운 그림자가 채 거치기도 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이도원이 태어났을 때 특별히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안아보고 다시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그 서재에서 아버지는 며칠을 더 글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의 실패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도원이 처음 글자를 배운 것은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손을 맞았고 느리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매서운 교육이었지만 이도원은 잘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배웠고 틀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도원을 칭찬한 것은 이도원이 7살이었을 때 천자문을 단 하루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 라고만 했는데 이도원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이도원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칭찬을 들으면 울게 될 줄 몰랐다고. 그 이야기가 집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웃음 섞인 이야기로.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이도원이 어른이 된 뒤에 생각하면 달리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원이 10살이 되던 해에 서당에 보내졌습니다. 마을에서 두마장 떨어진 곳에 있는 서당이었는데 훈장이 이름 있는 선비였습니다. 이도원은 그 서당에서 처음으로 또래들과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박무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박무영은 이도원과 같은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이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이가 서당에 다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그 훈장이 신분보다 재주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무영이 서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박무영은 이도원보다 글씨가 못했습니다. 문장을 외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이도원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훈장에게 야단을 맞아도 문장을 틀려도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박무영은 씩 웃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도원은 그 웃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왜 웃느냐고 창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박무영이 대답했습니다. 창피하지. 근데 찡그리고 있으면 더 창피하잖아. 그 대답이 이도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말도 아니었는데 오래 남았습니다. 두 아이는 친해졌습니다. 서당이 끝나면 함께 개울에 갔고 돌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다 허탕치고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원이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시절이 이도원의 생애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절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없었고 기대가 없었고 급제를 향한 압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서당 시절이 끝난 것은 이도원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도원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서당 공부로는 부족하다고. 한양에 아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 서당 시절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도원이 박무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개울가에 서였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물을 보았습니다. 박무영이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나 찾아와. 이도원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이도원이 15살 이후로 박무영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도원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온 책들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서 삼경 신문집 역대 과거 답안들.
이도원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고 외우고 필사했습니다. 외우다가 잠이 들면 눈을 떠서 다시 외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붓을 쥐기 힘든 날도 글씨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이도원의 공부를 점검했습니다. 외운 것을 외워보라 하고 문장을 짓게 하고 틀리면 고쳤습니다. 그 시간이 이도원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이도원 본인이 남긴 말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이도원이 밥을 잘 먹지 않았다는 것, 몸이 여유였다는 것은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도원이 밤새 글을 읽다가 새벽에 잠깐 잠드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했습니다. 책을 덮지도 않은 채로 벼루 앞에 엎드려 잠든 아들의 모습을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그 아이가 잠결에 뭔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 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그냥 무슨 이름 같은 것이었다고. 나중에 어머니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도원이 처음 한양에 올라간 것은 18살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학자였고 제자들 중 급제자를 여러 배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원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선생의 집에는 이미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도원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총명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도원은 그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우는 사이였지만 결국 같은 시험에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제자들 중에 이도원이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서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었고 이도원보다 2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글씨가 빼어났고 문장을 짓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급제할 사람으로 모두가 강서준을 꼽았습니다. 선생도 그 사람을 특히 아꼈습니다. 이도원은 강서준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사람을 보면 부러운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그 감정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도원이 알게 된 것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고 이도원 혼자 마당에 남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고향 하늘과 달랐습니다. 집들이 빽빽해서 하늘이 좁게 보였습니다. 그 좁은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개울 생각, 박무영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강서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강서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우냐고. 이도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강서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왜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강서준의 집안도 이도원의 집안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가문의 압박, 그것들을 짊어지고 한양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마당에서 혹은 좁은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서준은 이도원이 그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두려운 것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낙방이 두렵다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이 공부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이도원에게는 낯설었고 낯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도원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 시대에 두 남자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도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도. 그래서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믿음의 봄에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도원은 19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강서준도 낙방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서준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붙자. 이도원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는 붙자가 아니라 함께 붙자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도원에게는. 그러나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강서준이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가문의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몇 달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한 번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당분간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도원은 그 이후로 강서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양에 올라왔는지, 시험에 응시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선생에게 물어보았지만 선생도 몰랐습니다. 강서준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도원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글을 읽었습니다. 22살에 다시 응시했고 또 낙방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꾸짖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도원은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이도원이 서재의 족자를 하나 걸어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스승이 써준 글씨 족자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것을 보라는 말과 함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족자에 쓰인 글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족자는 급제하던 날 밤에 사라졌으니까요. 25세 또 낙방을 하고 나서 이도원은 서재에 혼자 며칠을 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 밖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이도원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이도원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그때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 척 해주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며칠 동안 이도원이 서재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글을 읽었는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는지. 다만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도원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 얼굴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였다고 노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 같았다고. 무엇을 결심했는지는 몰라도 결심이 서면 표정이 달라지는 법이라고. 이도원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기대를 위해, 가문의 이름을 위해 그런 이유들을 붙들고 글을 읽었다면 그 이후로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이도원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네 번째 응시에서 급제했습니다. 급제 소식이 담긴 파발이 고을에 도착하던 날 이도원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하인이 뛰어와서 급제 소식을 알렸을 때 이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하인이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도원이 하인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리고 일어서서 마당으로 나갔다고. 마당에는 이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도원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원이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순간이었는지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이도원은 웃었고 고개를 숙였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경사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노영감이 그날 이도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고. 그것이 이상했다고.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이었으니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도원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그 서재 안에서 이도원이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재 안에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읽어온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벼루와 붓이 있었습니다. 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스승이 써준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그 족자를 내렸습니다.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족자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얀 비단이었습니다. 그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도원이 먹을 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피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었는지 나중에 그 족자를 본 사람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피를 구한 것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도원의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도원이 없었으니까요. 이도원은 그 핏빛 액체로 족자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족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스승의 족자가 걸려있던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도원은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느티나무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어머니는 안채에서, 하인들은 행랑채에서 잠이 들었거나 들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창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급제한 날 밤 28해 살아온 날의 마지막에 이튿날 아침 서재가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가 족자에 쓰인 글을 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족자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도원이 그 족자에 남긴 것은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이름을 가슴에 품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제 급제했으니 더 이상 이 이름을 가슴속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이 강서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위씨 가문에서 그것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도원의 아버지가 그 글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이도원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찾으라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도원이 그 이후 어디서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고을에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다. 몇 년 후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이도원을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바닷가 마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라지고 나서 해마다 봄이 오면 대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밤에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돌아올까봐. 혹시 돌아오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으면 돌아오지 못할까봐.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문은 봄마다 열려 있었습니다. 이도원이 그 열린 문을 보았는지, 그 문 앞에서 돌아섰는지, 아니면 그 문이 있는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노영감은 오래 살았습니다. 이씨 가문이 쇠락하는 것도 보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원 도련님의 눈이 이상했다고.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그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노영감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했는지, 무엇을 말했으면 달라졌는지, 아마 어떤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결심이 서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선 사람을 말 한마디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족자는 그 이후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보관했다는 말도 있고 아버지가 그날 밤 직접 태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핏빛으로 쓰인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짧은 글. 그것이 이도원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그 해에 급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제자가 관직에 나아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급제를 하고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이도원이라는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사람의 삶도 기록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들의 합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도원의 이야기는 그 기록되지 않은 것들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사라진 한 사람, 피 묻은 족자 하나를 남기고 떠난 한 사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찾던 사람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 행복했는지, 후회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제하던 날 밤에 떠났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낙방하던 날이 아니라 급제하던 날, 이겼을 때 떠났다는 것, 짊어지고 온 것을 내려놓아도 되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 아버지의 기대가 가문의 이름이 그 무게가 더 이상 자신을 붙들 수 없게 되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 그날이 급제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도원이 그 서재에서 족자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슬펐을까요? 아마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 것이기 때문에.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족자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핏빛 이름 하나와 짧은 글씨. 이도원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봄밤의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발로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걷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두렵지 않았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도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어느 날 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록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